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었는데요. 이번 2기 때는 보다 트럼프의 이 생각에 중심에 맞춰서 트럼프에 충성하는 그런 그 내각을 꾸미면서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미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의 다수당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먹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단 하루 만에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2기 이번에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모두 모아보면 그냥 그 보편 관세, 특히 보편 관세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는 미국으로 수출해서 물건을 팔려는 모든 국가의 기업들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해서 그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서 팔아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안 그러면 미국에 생산하는 기업들과 공정하게 이 경쟁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수입품에는 모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나 더 가격 경쟁력이 좋은 중국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일명 그 관세 만능주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 우리나라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게는 60%에서 많으면 100%까지도 보편 관세를 그러니까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 그 생산된 생산품과 가격 조건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미국 제품이 더 잘 팔릴 테니까 말이죠. 근데 이건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품이 첨단 반도체나 첨단 무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요번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사들과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런 중후장대한 산업들은 이미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내에 생산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조 바이든 정부 때 그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을 하겠다고 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짓게 한 건 첨단 반도체와 이 전기차 관련된 이런 첨단 산업의 공장들을 유치한 것으로 이런 공장들은 일반 동네 노동자들이 가서 그 물건 정리하거나 이런 잡일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로서 로봇들이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장을 로봇들이 움직이는 공장을 그 관리하는데 소수의 인간, 그 석사나 박사급 인원들 이런 소수의 인간들만 그 공장에서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미국으로의 그 공장을 재편한다고 해서 공급망을 재편한다고 해서 미국 내 공장을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책은 실제 고용과 많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재집권하면 중국에서 펜실베니아로 제조업의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중은 그런 말에 그냥 그 혹시나 나에게도 이익이 올까 또 혹시나 나에게도 일자리에 기회가 돌아올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냥 지지표를 던진 것이죠. 한마디로 사기당한 겁니다. 그건 무엇이 됐던 간에 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관세 만능주의라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의 상품에 이제 그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말을 해왔고 실제로 이번에 당선된 이후에 내각 그 구성을 할 때 보면 대중국 강경파들이 전면에 배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전 트럼프 1기 때처럼 이런 강경파들이 고율의 그 중국 대중 관세를 만들고 해서 막 시끄럽게 만들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뭐 황제로서의 황제에 맞게 그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또 이제 관세를 낮추고, 이런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일은 트럼프가 결정한다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업을,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아주 교활하게 잘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트럼프의 챙기는 이런 사익은 그 안에서 사익을 나눠먹는 그런 기득권층, 지금 미국 내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 바이든 정부가 이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이 사법부를 이용해서 이 트럼프를 공격했을 때, 트럼프도 그런 똑똑한, 그리고 또 비싼 몸값에 이 그 변호사들을 정관들을 고용을 해서 맞섰고, 그래서 이 미국 내 이제 사법부, 우리나라 같지만 서초구 같은데, 서초동 이런 법조타운 같은데 아주 호황이었죠.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트럼프 개인의 어떤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물론 이 조 바이든 정부가 너무 무능했고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것들을 벌이게 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짓들이 미국인들이 볼 때도 이제 좀 신물이 나는 거죠. 왜냐면 옛날처럼 베트남 전쟁처럼 정보를 언론을 통제해서 좀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와 다르게,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장을 이 몸에 붙어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생방송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전쟁을 계속하도록 무기를 공급하고 또 그 미국인들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민주당 정부가 진짜 나쁜 놈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미국인 스스로가 그래서 트럼프를 뭐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중단시키겠다고, 끝장내겠다고 얘기를 해왔고, 이런 말들이 미국인들에게 어필한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인들도 남의 전쟁에 계속 자기네 세금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트럼프를 미국인들이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트럼프는 대중국 무역 강경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에 따른 또 이 중국의 반응 또 있죠. 또 중국은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도 종신 집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내에서 권력이 강화된 사람이기도 하고, 1인 독재를 굳건히 하고 이제 뭐 신격화 차원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도널드 트럼프의 도전에 대해서 옛날처럼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이게 이제 요번에 트럼프의 당선에 즈음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나라에 15일 미만의 여행 비자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중국 봉건 시대 황제가 이제 옆 주변에 있는 제국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혜적으로 뭔가 베풀어 준다는 느낌으로 하듯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하여튼 동맹국들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서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줬죠. 그리고 이 EU 국가들에게는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중국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유럽산 유제품이나 돼지고기 그 수입과 관련된 이런 뭐랄까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 조사를 일방적으로 종식시켜 버렸죠. 이건 이제 유럽에게도 이제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중국이 거꾸로 이 미국을 고립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뭐 예전에 뭐 프랑스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나가서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고 뭐 중국 띵화 막 이렇게 뭐 좋은 말도 막 해대면서 좀 아부성 발언도 하고 했던 것처럼, 시진핑은 21세기 중국 황제처럼 외국의 이런 국가 정상들과 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옛날에 뭐
그 조공 무역하듯이 뭐 하나씩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좀 그 좋은 말 하고 이런 거 받아오면 좋은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국식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뭐 그렇게 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윤석열은 뭐 미국에다가 올인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한 뭐 홍콩 포함해서 한 600억 달러 정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무역 흑자를 보면서 우리나라 무역 흑자에 뭐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탈중국을 선언하고 그 미국 일변도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는 때도 생긴 것이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러한 트럼프 2기 대응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는 수호자의 역할로 그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 트럼프 2기 때는 오히려 이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그 외교 정책과 통상 정책에 의해서 거꾸로 고립화되는 그런 위험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또 한 가지 무기를 꺼낸 게 이제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겁니다. 이 히토류는 말 그대로 중국이 가장 많은 그 보유량을 갖고 있고 또한 생산량 자체도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제 미국도 러시아도 땅이 넓기 때문에 이 히토류가 많이 부존되어 있고 하지만 쉽게 개발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 히토류가 꽤 부존되어 있는 걸로 알지만 아직 개발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제 이러한 히토류들은 말 그대로 다양하게 그 우리 첨단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원재료들이자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데 특히 자석류, 전기차 쪽에서는 그 이런 히토류 자석류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데 이게 가격이 그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굉장히 비싸지면서 이 중국산 히토류 자석류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제 중국은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들이대면 곧바로 단계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합니다.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딱 규제를 하니 그러면 니들은 그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원재료격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가져가지 못할 거야 하면서 딱 그 수출 통제를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서방도 그 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르마늄과 이 갈륨이 없어서 최첨단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듭니다. 이게 참 웃긴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도 이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첨단 반도체를 이용한 이런 그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 국가를 보면 중국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수출을 안 할 경우에는 나머지 국가들에서 이걸 캐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히토류에 대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부존은 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굉장히 낮고 또 개발하는데 환경 파괴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쉽게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북한에는 그 대신 또 북한도 그 각지에 히토류가 많이 부존되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북일 수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이 히토류 수입망을 그 중국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예전에 다오이다오, 지금 일본명으로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딱 한 가지 좋지. 히토류 수출을, 일본으로 나가는 히토류 수출을 중단시켜 버리니까 일본 경제가 거의 마비될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사과를 하고 히토류에 대해서 생산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이후 일본은 이 중국에 의존하던 히토류 수입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대신에 이제 북한이라는 거죠. 북한에 보시면 이 히토류가 꽤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러한 그 히토리우 광산들을 개발을 하면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이 자원을 매각 팔아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그 자본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의존하던 이런 히토류 그 공급망을 북한으로 다변화해서 보다 좀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전장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를 현대 모비스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이 페라이트 코어가,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그런 페라이트 코어 자석류를 통해서 전기차 내에 다양한 이런 자동차 전장 쪽에 필요한 그 자석 부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화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장용과 가정용 모터 소재에 들어가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라이트 자석류죠. 그리고 유니온은 그 말 그대로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대기업이기도, 그러니까 모기업이기도 하고요. 최대주. 그다음에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차량용 히토리우 자석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성림 첨단 산업의 최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히토리우 관련된 얘기 나오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업체고, 노바텍 같은 경우는 중국에 히토리우 자석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토리우 자석 블록을 만들어서 히토류 자체는 수출이 안 되지만 히토류를 자석으로 만든 블록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요 편법을 이용해서 노바텍은 이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자석 공장을 통해서 이러한 히토류 자석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바텍이 이제 실적 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히토리우 무기화 관련주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동국 RNS나 그린 리소스 뭐 이런 업체들도 있고 해서 시장 내에서 이러한 종목, 이 히토리우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항상 그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